김정일 동지께서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가족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고 기분 나쁠 정도의 신경전이 이 안에 백선으로 깔려 있어요. 김정일이 나오지 않는 건 북한 손에다 아는 거예요. 너희도 수만 받으려고 육로 열었겠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김정일이 안 만나줘요. 감동적으로 손은 오갔지만 김정일과 정주영 회장 사이에 신경전이 팍 오가고 누구도 이기지 않은 상태로 소강 상태로 왔다가 2차 때 이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역사적인 사건에도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진실 오늘 이만갑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6.16) 6.16 10월 16일. 뭔가 무시무시한. 아유, 98년이면. IMF 때지다. 똑같은 동포들이니까 논아서 뭐 키우려고 가져가는 거죠. 민간인 최초로 정주영 회장님께서 소 500마리를 끌고 공격한 날이 1998년 6월 16일입니다. 전 세계가 이게 주목했던 사건이네요. 많이 왔었어요. 육로로 가게 통일의 공군. 육로 DMZ가 거의 처음 열린 거죠. 그치? 그죠? 강원도 동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총을 꿈을 안고 아버님 손을 판던 큰 집을 가지고 집을 나눴습니다. 그 집을 갚으려 꿈에 그리는 고향 산천에 찾아갑니다. 저 방목해서 키운 거잖아. 이야, 비둥비둥하구나. 막 그냥 살찐 거 봐. 소는 우리가 기르는 소인데 거기 가서 농사일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설레요. 내일 이거 북한의 판문각까지 가가 북한 사람에게 전부 인수인계를 하고 이 조작법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친해진 다음에 내 개인적인 자그마한 선물을 또 전하고. 어떤 선물 준비하셨는지 이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큰 건 아니고요. 이 세계인 좋아하는 초코파이 하고 우리나라 담배. 담배. 이분이셨네. 그러네. 초코파이 북송의 시조가 문익점. 파이문. 충남 이산에서 출발합니다. 맞아, 서산에서 출발했죠. 통일 지켜라! 밀어가서 통일 지켜라! 수롱아 그래 잘 생겼다. 정말 그 서차 그 속이라도 끼어서 좀 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평양 황금리 살았습니다. 아주머니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갔다 오겠지요. 그저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평양에 가고 싶어요. 맛있겠다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소 잘났다, 진짜. 북한은요 무슨 날짜 따지는 거에서만큼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요. 몇 월 며칠 숫자에 민감한 곳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소떼를 가지고 갔다 이 얘기만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시크릿 616입니다. 북한의 1001마리의 소를 본거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왕 회장님. 왕 회장님 하면 어떤 느낌? 거인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어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늘 명과 암이 함께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분은 뭐 부정할 수 없는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의 정말 우뚝 선 거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신진국 교수님은? 뭐 애증이 좀 교차하죠. 운동권 시절하고 지금하고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다 옛날 일이고 지금 생각할 때는 이분이 참 바닥에서 한국 경제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완전 잿더미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출발하는데 속 한 돈 70원. 이거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자, 오늘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자, 616 당시 현대 내부에 계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내부도 그냥 내부가 아니라 짠의 내부. 아주 깊은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당시 직속 홍보실 차장이셨던 김정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그룹에서 30년 근무를 했고요.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실 때 회장님 직속 그룹 홍보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김정수 선생님께서 네. 현대 자회사 이름까지도 정해주셨다고 지어주셨대요. 현대 아산? 현대 아산? 네. 네? 저희 현대가 이제 그 금강산 개발 북방 교류를 이제 활성화하면서 그 다음에 99년에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때 회사 이름을 산에 공모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정주영 회장님의 호 아산을 이제 제시해서 현대 아산 제가 이제 당첨이 됐고 그래서 포상도 했었어요. 포상도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아산을 온양온천 옆에 있는 아산 지역 아산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 온양온천이 아니라 통천 강원도 통천에 있는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아산이에요. 고향이 아산. 그래서 현대 아산이 온양온천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 지금 천안 아산 보고 그런 거 같아. 왜 거기 배가 그렇게 됐지 하고. 강원도 통천에 통천에 아산면 아산리 송전면 아산리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여기서 처음 들어. 그래서 현대 아산. 나는 되게 자부심이 있었다. 여기 아산인 줄 알고.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 낭만적이다. 우리 소 1000마리를 몰고서 육로를 뚫고 가겠다라는 이 낭만적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굉장히 전 로맨티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로명이 20세기 초에 전예술의 내기를 했겠죠. 이게 20세기를 대변하는 말이 결국 냉전시대라는 것인데, 냉전시대의 그 마지막 막판, 그 아주 그냥 끝자락에서 소를 끌고 서양의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막 말씀하신 대로 낭만적인 방식으로 그걸 뚫고 지나가니. 돈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쌀을 주거나는 있었어도 소를 끌고 가다. 맞아요. 그럼요. 야, 그때 사실 정주영 회장님이 이 소 몰고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셨잖아요. 그때 이거 열심히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였으니까.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홍보실이니까 언론 취재를 협조해주기 위해서 아주 비상체제였죠. 그 전날 11시에 이제 출발했어요. 그 행렬이 한 2km 정도 되는데 트럭 한 대에 10마리씩 해서 50대가 출발했고 그 매시간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죠. 시간은 이제 260km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0시간 걸렸죠. 소들이 말은 잘 들어요?
소들이 방목을 하다 보니까 예. 상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겠네요. 그리고 걔들 입장에서 싫지 나쁘긴데. 강제 납북인데. 나쁘기지. 걔들 입장에서 나쁘기지. 나쁜 인사가 아니라 나쁜 우사네. 상차하는 데만 5시간 걸렸어요. 5시간이요? 네. 6시간, 와. 호출하며 목돈도 없이 자유로이 방목되던 놈이라 끌고 가는 일이 쉬울성 쉽지 않다. 어우, 크다. 4명이 달라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녀석이 흥분을 한 모양인지 여덟 명 목무들의 깡을 뺀 소다를 좀 아, 이게 도와버리는구나. 나 안 간다. 연좌농성. 대박이다. 일소가 되면 군대도 깨고 훈련도 받아야 스스로 놓은 거지? 이 정도로 가지고 때를 부는 녀석들이라면 고생 좀 하게 생겼다. 포카라서 가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소에 좀 애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한 마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마리. 처음에 이제 당초에는 이제 1000마리를 계획했었죠. 근데 이제 그 500마리 보내면서 회장님께서 1000마리로 끝나는 것보다는 한 마리를 더 보내서 1001마리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500마리 갔을 때는 암소가 그 100마리 정도가 이제 송아지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500마리가 아니라 600마리가 가는 거예요. 농사에 좀 도움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송아지를 낳게 했어요. 일부러 임신한 그렇죠. 암수도 조금 따졌습니까? 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반반 보냈고 나중에 2차 방북 때는 암소를 더 많이 보냈어요. 가서 번식할 수 있고. 네. 이런 배려가 있었네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김정일이 당시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방북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자본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자본가 정주영 회장을 초청을 한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였을지,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심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정주영 회장이 서울을 보내게 된 그 동기를 이제 회사에서 들어보면 원래 80년대 제일 먼저 김일성 주석을 와서 만났거든요, 평양에서. 그리고 이제 김일성 주석 죽고 고난행군 시작되면서 또 이때 한국에도 IMF 왔고 또 더 중요하게는 아주 그 군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거 뭔가 남북 간에 이거 물꼬를 트지 않으면은 이게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 기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한 정부나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현대그룹이 좀 앞장서서 문을 좀 열어라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거든요. 임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제가 들은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북한 입장에서도 육로를 열어준다는 게 자존심상 싫은 거예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또 민간 자본가에게 북한으로 향하는 평양의 심장부로 향하는 육로를 열어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선.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측이 김정일이 육로를 안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정 그렇게 육로로 오고 싶으면 판문점까지 차를 타고 와라. 내가 전용기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전용기 타고 넘어와라. 그때 정주영 회장이 역으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전용기에 혹시 소 500마리가 들어갑니까? 그 말을 듣고 바로 김정일이 육로를 열어줬다라는 일화도 있는데 교류하려고. 그 소가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육로로 가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에 이제 북한에서 제일 고민은 뭔가 하면 그 지금 판문점 그 뒤로 지금 개성공단이 있는 지역. 여기가 원래 그 최고의 군사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 그렇지. 그때는 위성으로 뭐 볼 때도 아니면 그렇지. 촬영할까 이게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에서는 야 이게 뭐야 이게 상상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이게 문을 이걸 여느냐 그러면 군대가 뒤로 빠지고 병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최고사령부에서 난제에 빠진 겁니다, 이게 김정일이도 쉽게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후에 알았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뭐 이판사판이다. 굶어 죽느니 이걸 열자 하는 결론을 김정일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말 저 말 다 빼라. 오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남한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국제기구에서 정용 회장이 올림픽도 유치했고 영향력이 있다 이 사람이 협조하자 하는 거지. 김정일 개인의 결심으로 걸려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북한의 육로를 열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우리 군사적으로 모여서 방법을 짜보러 가면 3박 4일을 모여서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휴먼 스토리가 싹 입혀집니다. 내가 이북에 있을 때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번 돈으로 이렇게 성공했다. 이제 갖고 싶다. 라는 이 굉장히 대의명분적인 따뜻한 휴먼 스토리가 겹쳐지는 데다가 소를 몰고 가겠다는데 개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육로를 안 열 수가 없는 거죠. 정 회장의 굉장히 타고난 어떤 성격 지명이 이 안에 그래서 소야만 했다. 굉장히 탁월한 안목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소만 데려간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시겠지만은 소 그 1000마리가 가면 그 축산 활성화를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소가 가가지고 전문가들이 말씀한 걸 보니까 이게 적응이 상당히 어렵다. 이 소들이 곧장 이게 음식이 우선 바뀌면은 이 문제가 되니까 사료가 이제 따라가야 되고 사료를 몇 년치 보내야 되냐 이게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보냈죠 그때기는 그거를. 그러니까 사료하고 소 싣고 가는 트럭은 100% 거기다 줘라 그냥 해가지고 이제 트럭까지. 트럭 몇 대 주셨습니까? 그 100대 다 같이. 100대요. 그렇다고 2차.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그 현대 마크를 떼고 그 트럭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크를 또 떼? 마크를 왜 떼요? 개성에서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가져오셨던 그 차가 큰 하얀 차, 흰색 차인데 뒤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접습자. 플러스 뭐라 그러죠? 그게. 접시자. 레그크로스. 그 표시를 하얀 뺑기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래서 보이면 빨간색이 보여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칠해놨는데. 하얀 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차가 한국의 구급차 이 정도는 알아요. 구급차 정도는.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도화기 표시가 병호 표시예요. 적십자 몰라요. 예, 그래서 이 표시가 한국의 구급차들이 여기서 돌아가는구나. 그때 현대 트럭이 그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게 현대에서 들어보내면서 풀 옵션으로 들어보냈거든요. 일부러. 그렇죠. 근데 북한에는 되게 일제 트럭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처음으로 야 이게 남선차가 일제차보다 이게 훨씬 좋네 이거. 그때 눈이 엄청 튼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 방문했다고 말씀하신 거 1989년. 네. 이때면은 저는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은 일단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라 돼지 얼굴이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냈던 그런 시절인데. 또리 장군. 또리 장군도 그렇고. 그런데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시절에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의 단초를 얻었을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정주영 회장이 러시아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을 때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사업가가 통역으로 따라 붙은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교포 이 씨, 정주영 회장이 이제 통역가로 따라 붙었는데 이 씨에게 정 회장이 북한을 자주 왕래했던 이야기도 듣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도 듣고 탁월한 사업가인 정 회장이 러시아 출장길에 대북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벌써 마인드를 세웠다고 그래요.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북한 사람 도깨비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리키던 오목했던 시절이라서 아마 맞죠. 그 현대 내에서도 정 회장과 이 측근 수뇌부들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회의하는데 혹여 도청이 있을까봐 혹여 국가보안법이나 저촉이 될까봐 조깅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시면서 회의를 하고 강 보면서 회의하고 했다라는 게 이러한데 맞습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홍보실에서도 일체 얘기를 못하고 또 알지도 못했죠. 그럼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면은 뭐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도 전부 그 내용을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공표를 못하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구나. 어려워. 어렵죠. 예.
당시에는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직 정식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북 전부터 그래서 김정일을 만나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세계의 만남.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감과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외신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아, 백화원 초대소에 있었고. 당시는 백화원 초대소. 숙소로? 누군가? 자, 백화원 초대소 10시 25분. 직접 왔다고? 숙소로? 직접 왔다고? 숙소로? 김정일 동지께서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가족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내가 묵어있는 숙소에 거기 찾아와서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북측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둘이나 새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북한에선 이거를 우리 아버지 지도자의 어떤 애민 정신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러지. 어쨌든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김정일과 정주영 회장 간에 정말로 치열하고 기분 나쁠 정도의 신경전이 이 안에 깔려 있어요. 1차 방북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주영 회장께서 사실 김정일 나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1000마리나 주고 육로도 열어줬는데 김정일이 나오지 않는 건 북한 손해다 라고 현대 측에서 북한 측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배포가 있는 분이니까. 김정일 나와라. 막 북한 쪽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님이 만나 주실까 안 마실까 이 분위기가 아니라 안 나오면 우리 간다. 그리고 안 나오면 소에서 끝난다. 이 정도의 현대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 배포가 있었던 거예요. 소까지 일단 준 거니까 끝났고 그걸로 끝이다 이제. 내가 소만 주려고 여기 왔겠어? 이게 정주영 회장 정도 되면은 플렉스인 거예요. 뭔가 있어. 멋지네. 소만 주려고 왔겠어? 그리고 아는 거예요. 너희도 소만 받으려고 육로 열었겠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김정일이 안 만나줘요. 정 회장이 1차 방북 때 기간을 늘려요. 체류 기간을 늘렸는데도 김정일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나줘서 그럼 나 가겠다라고 해서 정 회장이 일단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1차전은 양쪽 사이에 감동적으로 손은 오갔지만 김정일과 정주영 회장 사이에 신경전이 팍 오가고 누구도 이기지 않은 상태로 소강 상태로 왔다가 2차 때 이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불꽃이 튀었네요. 이산가족 등 관광객 800여 명을 태운 현대 금강호가 동해항을 떠나 북한 장전항으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배 타고 갔어. 숙박소가 없어가지고. 2년 전 고향이 북한인 부인을 사별한 한 실향민은 자신만 떠나는 것이 미안해 부인의 유품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아내는 못 가지만 이 고무신이라도 가져가서 같이 가는 그 따뜻한 아내의 정을 다시 되새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365명이 승선을 했네요. 자, 4박 5일 동안 건강하게 이쁘긴 이뻐요. 건강하리로
고다 금강산이다 올고불에 금강산이라고. 금강산 왔습니다. 천선대 왔습니다. 고향에 곧 갈게요. 기억이 나네요. 10년을 했는데. 가보셨어요? 표정을 수리하면 사명이 다 그려졌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산가족 상봉이랑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산가족 상봉 처음 시작된 것이 추진된 것이 1971년도예요. 그렇지만 뭐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에서 요구한다 등등등으로 이제 뭐 미뤄지고 하다가 처음 이제 그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이뤄진 것이 1985년도거든요. 그때 이후에 또 난항을 겪고 하다가 물꼬가 이제 트인 것이 바로 이제 정주영 회장이 바로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면서 1998년도 11월 첫 배가 뜨면서 아까 몇 명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산 가족이 그 배를 타고 금강산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2000년도 그 6.15 남북 공동 성명 이후에 1차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금강호에 이제 실향민들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전체 관광객만 이제 889명인데 450명이 실향민이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떼 방북 때부터 이 실향민들이 엄청나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각별히 또 배를 했고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향민들한테 특별히 또 이렇게 잘 응대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금강산 관광한다는 게 갑자기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 방북하기 전부터 논의가 되던 거죠? 그렇죠. 89년도에 그 정주영 회장이 처음 북에 갔을 때 금강산 개발 그 의정서를 그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98년도 1차 소떼 방북 때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은 못 만났지만 그래도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2차 이제 10월달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직접 그 확답을 받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6년간 9억 400만 달러를 이제 지불하면서 금강산 50년 독점 개발권을 50년 독점 개발권을 자, 당시에 이 단독 개발권 문제 때문에 북한에 퍼주기 아니냐. 이거 주면은 이상한 거 만든다. 이런 논란 많았어요. 맞아요. 자꾸 이제 퍼주기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 참 그렇거든요. 뭘 퍼줬습니까? 우리도 이익을 받았죠.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고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북에 다 좋은 거고 개성공단도 사실 우리가 받은 이익이 북한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양보를 했거든요. 개성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군 사단이 뭐 10km 전으로 후방 배치됐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얻어낸 안보적 이득도 큰데 이걸 항상 이제 퍼주기다. 그다음에 그 돈이 뭐 미사일 개발, 뭐 핵 개발에 쓰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뭐 대북 제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핵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돈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수치를 따져보면 딱 나와요. 2008년까지 10년간 금강산 관광에 다녀간 관광객 수가 200만 명. 200만 명. 적지 않은 숫자예요. 10년간 200만 명. 이걸 현대가 다 오롯이 독점했다는 거고 현대가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이 많긴 해요. 퍼주기 논란이 나올 법하게 많긴 해요. 7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98년부터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육로 관광이 시작된 2003년, 2004년에 이게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다가 2008년에 금강산이 문을 닫았는데 문 닫기 직전 2007년 한 해에 현대가 올린 수익이 19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립니다. 이게 다른 기업이랑
나눠 먹지 않고 오로지 현대가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투자했던 투자 비용을 훨씬 더 뽑는 시차로 뽑고요. 네네네 흑자로 전환됐으니까 된 거죠. 또 이제 제가 정주영 회장 하면은 거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런 이제 큰 틀의 측면도 이야기가 가능한 건데요. 당시 IMF 때였잖아요. IMF라는 게 결국 환율 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IMF 때 되게 이제 깊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한참 때니까. 한참 때, 올 때인데. 정말 지옥 같았는데. 근데 아무튼 당시 이제 현대그룹 자체도 이 외화부채 같은 게 85억 7천만 달러였고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나라 환율이 왜 높냐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분단 국가라는 특성상 그렇죠. 이런 전쟁 리스크 때문에 환율에 이런 그 변동이 심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말 어떤 큰 비전으로서 그렇다면은 이런 종류의 투자를 통해서 남북이 물꼬를 트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금의 이 IMF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실제로도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97년이랑 98년 비교했을 때 환율이 1,600원에서 1,200원대로 내려가긴 했거든요. 맞아. 1,600원까지 갔었다. 진짜 1,600원 가까이 갔어. 죽은 줄 알았어요. 나라 그냥 다 망한다 그랬지. 김정일은 이 정주영 회장과의 이런 회담을 통해서 한마디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995년도부터 시작된 그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거의 존립 자체가 완벽하게 흔들릴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일한테는 빨리 이 위기 상황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 출路를 찾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인 상황이었는데 이때 마치 한 줄기의 빛처럼 이렇게 정주영 회장의 이런 손길이 나왔었고요. 이 정주영 회장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북한 내부에서 2002년도까지 북한 경제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이제 만들어놨던 계획을 살펴본다면은 북한이 이제 중점적으로 내세워야 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가 전력난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 어떻게 전력난을 좀 해소해서 이 에너지 부분에서 좀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서 평양시만이라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공업 부분에서도 중공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북한의 그 공업력이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고난의 행군 들어가기 이전 수준까지만 가자. 이 정도의 계획이었는데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제 제시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을 통해서 너네 중공업하는 거 도와주겠다. 현대 자동차를 통해서 너네 자동차 공업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주겠다. 지금 너희가 느끼고 있는 그 에너지 부족을 우리가 좀 해결해 주겠다. 김정일이 원하던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김정일로서는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회담이 급속도로 이렇게 빨리 진행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딱 나와 있어요. 45분의 담판으로 김정일이 얻어낸 구체적인 수치. 금강산으로만 북한이 벌어들인 돈. 한 해에 98년 11월에 시작해서 1년간 첫 해에 북한이 벌어들인 돈이 1억 8천 달러. 첫 해에 북한이 벌어들인 돈이 1억 8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 당시 환율로 환산해도 1,800억 원입니다. 1,800억. 그러면 현대보다 더 많이 벌었네요. 더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휴전선 한번 열어주고 매년 적게 잡아도 1,800억씩 북한 김정일이 벌었다고 생각해보면 45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죠. 충분히 만나야 하죠.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이었으니까. 그때 김정일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황정민 씨가 열어냈던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에서 그때 이제 우리 측의 블랙용 흑금성 대북 사업가로 위장해서 김정일에게 사업을 제안하는데 영화에서 사업 제안한 내용이 바로 북한의 전역에서 대한민국 기업에 광고를 찍게끔 허용해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화예요. 광고를요? 광고 속에서 눈길만 주고받았던 북한 무용수 조명혜와 한국의 가수 이효리가 이번에는 직접 만나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 81년도. 요리 잘 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명혜 씨는 너무너무 곱고 살이 너무 적어왔는데 물이 돈들감 들이고. 네. 참 떨렸지. 근데 웃긴 게 북한 입장에서는 목에 칼이 돌아와도 싫은 게 자본주의였거든요. 자본주의에 꽂힌 광고 아니에요? 광고가 자본주의에 꽂히잖아요. 김정일 입장에서 자본주의에 꽂힌 광고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가져다 두는 돈이 짭짤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김정일에게는 그때 당시 북한으로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상황에 갑자기 정주영 회장이 수천 마리 주면서 1년에 1,800억씩 콜 하는데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지. 자, 그런데요. 밤 10시 반에 만나서 이 둘은 그래, 금강산으로 관광하자. 이 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요? 기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 말고 이제 외신들 그 보도를 들어보면은, 이제 북한에 엄청난 양의 석유 양이 지금 발견이 됐다. 그런 외신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안 믿어도 돼. 증명은 솔직히 안 됐어요. 근데 그 인터넷 구글 같은 데서 Potential International Oil Reserve라고, 그러니까 잠재적 매장량 지역을 치면은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북한의 평양 지역, 내륙 지역과 평양에 있어. 그다음에 발해만 그리고 모하이만이라고 하는 대련 바로 앞에 있는 이거를 일단은 정주영 회장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 석유가 있다지요?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요. 성대모사예요? 지금 온주와 똑같아. 헤어질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면 언제 또 다시 한번 우리 만나게 될까요? 했더니 그러면 기름을 보내주시면 내가 그때 올게요. 라고 기름이란 그 화지를 던지신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평양에 있는 게 땅 밑에 기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왜냐면 깃돌이도 많고 우라늄 있고 별거 다 있는 그럴 줄 알았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언론 기사 통해서 그런 얘기를 보긴 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평양이 이 기름 위에 떠 있다. 그런 말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가 평양에 살 때도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걸 좀 우리가 팩트에 가깝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북한이 98년에 실질적으로 일본의 도쿄에서 조선 원유 설명회 이런 설명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에 원유가 있으니까 그 세계 시추하는 회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이렇게 시추 작업해봐라. 그리고 채굴을 할 수 있으면 채굴 해보자. 라는 식의 그런 어떤 공개 그런 전시회 같은 거죠. 이제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있고 나서 많은 회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정말 얘네가 얘기하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되게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2015년 9월에 이 마이크 레고라는 사람이 이제 GOX 프로라는 그런 일종의 그 지질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인정 공인받는 그런 사이트에 하나의 논문을 올립니다. 이 마이크 레고가 누구냐면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에서 8년 동안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북한에 기름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에 가서 시추 작업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영국의 아미렉스라는 그런 거대 석유 채굴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뭐 다른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수백억 정도의 배럴 이 정도까지는 없는데 한 40억 배럴에서 50억 배럴 정도는 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소비하는 석유량이 7억에서 8억 배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한 7년 정도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름량이 묻혀 있다. 아니 근데 북한은 왜 사실 이 석유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정말 너무 큰 이득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안 하고 다른 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주 이제 훈련하다가 안주 지역에 가니까 원유 시추를 하고 있더라고요. 희한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고 지나갔는데 이 봉을 이제 돌리면서 쭉 그 땅을 뚫는데 그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이제 상당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땅 파는데. 하고 그걸 또 가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할 때 먼저 정주영 회장이 북한의 원유 문제를 제안을 했다 그래요. 먼저? 그러니까 현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깊이 시추하는 것을 협력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상당한 진척이 됐는데 정확히는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한 거죠. 야, 사실 근데 정주영 회장님 하시면 가질 거 다 있으시고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사실 뭐 부러울 게 없는데 홍보도 막 사실 홍보팀한테 맡겨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주 가려고 했던 게 혹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에 대한 이 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어때요? 그런 것 때문이죠. 그 질문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시크릿 코드 아니야? 제가 앞서서 정주영 회장을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라고 묘사했잖아요. 낭만주의자. 정주영 회장이
17살 때 그 동네에 이장집 딸이 순옥양이라는 이장집 딸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굉장히 예뻤대요. 그래서 정 회장이 그 순옥이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한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뭐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이장집만 신문이 배달됐대요. 그러니까 정 회장이 17살 때 신문 보러 간다라고 명분을 두고 핑계를 두고 맨날 가서 신문 보겠습니다 와서 순옥이 보고 순옥이 없으면 그냥 신문만 뒤적거리다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 신문에서의 어떤 그 수강생 모집 학원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이름하여 가출을 해서 상경하기로 결심하기도 했다는데 그 신문이 바로 깜짝 놀랐어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요? 제가 들어간 동아일보. 진짜요? 예. 채널A요? 동아일보. 그땐 채널A가 없었어. 이게 잠깐만 6.25 전. 정말 동아일보 만세입니다. 갑자기? 어지용 이렇게 크게 웃는 거는 정말 몇 년 만이겠다. 누르면 나와요, 교수님. 누르면 나와요. 동아일보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 아니 저는 이게 다른 차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첫사랑과 로맨티스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아니 하는 그 거예요. 시골에 옛날에 그 신문을 읽는다는 이장님 집 것만으로도 한 곳밖에 안 왔던 거예요. 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전에 그 한번 그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 회장이. 그래서 일단 그 금강산 사업과 등등등 사업 투자가 넘버원이고 두 번째는 그 첫사랑 방금 말씀하셨던 그 순옥이를 만나기 위해서 백방에 그 수소문을 하셨다고 해요.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그 2차 방북 때죠. 그러니까 9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첫사랑이 있는데 좀 수소문해서 찾아달라. 진짜? 그럼 당연히 찾아줬겠죠. 찾고 있는데 지금 아산엔 떠나고 청진시인가 어디 떠나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진짜. 근데 2년 후에 이제 2000년도에 방북을 했을 때 찾았냐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2년 전에 벌써 작고를 하셨다. 98년도에 방북했을 때만 성사가 됐어도 첫사랑을 만났던 그 사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북한 관계자들을 붙잡고 1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병은 없었냐, 뭐 말년은 어땠냐, 아픈 데는 없었냐. 정말 내가 그 조금만 더 일찍 만났어도 서울에 아산병원 내가 있는데 내가 데려갈 걸 그랬나. 심지어는 그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찾아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정말 찾으면은 내가 첫사랑을 서울로 좀 데려가도 되겠냐.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말 했다고 해요. 본인이 오케이 하면 데려가시라. 진짜로요? 네. 돌아가셨잖아요. 아이고. 일부러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안 보내기 위해서? 아니 사모님이 뭐라 안 하시나? 그래서 사모님이 허락할 사안이지 김정일 위원장이 허락할 사안이 정주영 회장 어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씀 유명하게 여지까지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랜 세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딜을 통해 가지고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고 실리를 취했던 모습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참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나, 거인이 아니었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주영 회장과 1001마리의 소 그리고 오늘 시크릿 코드 616 그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선생님 연락이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드시 같이 공연해서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해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대형 충격파가 천안함이 침몰했고 이거 16일이었나 저 때가? 진짜로요? 열렸어. (6월 16일) 14시 50분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이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완전 진짜 이 평행 이론 아니에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 그 개성에 있던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정주영 회장님이 지으신 거예요? 2003년도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께서 개성공단을 만드신 이후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를 이제 다시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2층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둔해 있고 또 4층에는 북한 사람들이 이제 한 1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 매일 오전, 오후 이제 뭐 3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돼가지고 북한 제재가 이제 시작되면서 문을 닫았다가 2018년도에 다시 문을 연 걸로 알고 있어요. 8년 만에 그냥. 이 공간이 진짜 그야말로 남북교류의 기념비적인 그렇죠. 상징적인 공간인 거고 그래서 아까 층별로 나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로 오고 가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시크릿 코드가 616 있잖아요. 이거에 자꾸 뭔가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이 방송 나가고 딱 3일 후가 616입니다. 이날 13일이 첫 방이니까. 네, 혹시 무슨 있으면 안 되죠. 나온 거 아닐까요? 아, 연타. 예. 그러면 작년이 6월 16일이었으니까. 야, 그렇네. 야, 이거